네, 안녕하세요.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 글로벌리스트 흑막 세력, 악마의 나라티브 사제들, 이 세 집단에 대한 전 세계 가치지향 애국민중의 투쟁을 매일매일 전해드리고 있는 세뇌 탈출입니다. 제가 주말에 좀 일을 좀 하느라고, 그러니까 육체노동이요. 즐겁게 했는데 목이 좀 잠겼습니다. 과로하지 않았는데도 워낙 요새 체력이 이게 저질 체력이 돼서 그런 것 같습니다. 별 아픈 데는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먼저 세뇌 탈출 잘구독료 부탁 말씀 올립니다. 신한은행 140-012-108493 주 백모 프로덕션입니다. 참으로 어려울 때인데도 꾸준히들 도와주셔서 백모 세뇌 탈출 뚜벅뚜벅 진행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 나온 김에 이 책 중국은 괴물이다 안내 말씀 여쭈고 싶습니다. 미국이 얼마나 중국 공산당에 의해서 구멍숭수 침투되어 있는가, 농락당하고 있는가, 이걸 자세히 다루고 있는 책이고요. 우리한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리고 이 책을 읽다 보면 한국의 침투에 있음이 틀림없는 중국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나, 이런 화두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무슨 말씀을 여쭤보자 하냐면 바이든과 이재명 사이의 닮은 꼴, 멘탈 붕괴,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여쭤보자 하고요. 우리 또 대선이 앞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간략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미국의 그 바이든이라 그러면 이 악마 내러티브, GCC 내러티브라고 제가 말씀드리죠. 젠더 평등, 그다음에 클라이밋 체인지, 기후 변화, 그다음에 CRT, 비판적 인종 이론. 이 GCC 내러티브, 악마의 내러티브를 엄청 사용하고 거기에 의존을 하죠. 저는 사실 그것만 아니라면 글로벌리스트만이 그렇게 심각하게 비판 안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악마의 내러티브는 정신의 문제를 걸고 들어오기 때문에 이건 철천지 원수로 삼을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중에서 CRT, 이 비판적 인종 이론, 이것을 미국에 제일 활발하게 퍼뜨리고 있는 전도사가 누구냐? 이브라함 캔디라는 사람입니다. 이브라함 캔디. 보스턴 대학교의 인종차별철폐 연구소장, Director of Center for Anti-Racist Study인가 그래요. 보스턴 대학교, 미국 사립 명문 대학교죠. 거기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극렬 타락 리버럴입니다. 제가 엊그저께 말씀드렸죠. 타락 리버럴과 고전 리버럴을 구별하자. 고전 리버럴은 유럽 같으면 1870년, 지금부터 한 150년경에 죽었고, 미국은 아무리 늦게 잡아도 대개 한 1960년대, 70년대, 그러니까 베트남전, 반전운동, 히피 이거 나올 때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 고전 리버럴은 죽었다가 최근에 들어서 트럼피즘의 사실 기본을 이루고 있는 게 고전 리버럴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타락 리버럴은 악마 내러티브 주어 섬기면서 사회 해체하자 이렇게 날뛰는 거죠. 이브라함 캔디 극렬한 타락 리버럴이고요. 극렬한 반트럼프 인사입니다. 닥터 이브라함 이름으로 트위터를 검색하셔가지고 이 사람이 써놨던 트윗 쪼가리 보면 얼마나 살벌한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딸이 아마 10대겠죠. 이 사람하고 이 사람 부인한테 아빠, 엄마, 나 트랜스젠더 할래. 나 남자애가 되고 싶어. 이래가지고 멘붕을 일으켰어요. 스스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젠더에 대해 쿨하게 이야기했지만 지난주 딸이 남자로 트랜스 할래 라고 말했을 때 아내도 나도 끔찍한 느낌이 들었다. 집 안에서건 집 밖에서건 무슨 소리를 듣고 남자가 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지 몰라도 딸에게 여자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How wonderful the girlhood is. 여자로 사는 게 얼마나 좋은지 이야기해 줘야겠다. 집알등에 불 떨어지니까 철들은 소리예요. 참 가관입니다. 가관. CRT 하는 사람들 되게 젠더 평등도 지지하죠. 백인, 남성, 현대문명, 노예제 이런 것들이 다 만악의 근원이다. 백인, 남성, 현대문명이 만악의 근원이다. 이게 이제 CRT의 핵심인데
이 CRT 하는 사람들 당연히 남자 여자 성구분 필요 없다. 사회 해체하자. 기본 기준과 도덕과 관념을 해체하자. 이렇게 나가죠. 그런데 막상 자기 딸이 이 지경 당하니까 이 CRT 전도사가 기겁을 하네요. 일찌감치 좀 착하게 마음먹고 사직을 했어요. 이 와중에 바이든은 핵 우산에 관한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를 포기했습니다. 미국은 핵무기와 관련 다음 두 가지에 관해 전략적 모호성을 지켜왔습니다. strategic ambiguity를 지켜왔습니다. 첫째 하나는 선제성, 그러니까 first strike, no first strike. 미국은 중국이나 러시아를 선제 공격할 수 있나? 이 점에 관해서 그렇다, 아니다를 안 밝혀왔습니다. NCND, 전략적 모호성입니다. 두 번째는 확장성입니다. 미국은 자국뿐 아니라 동맹국을 위해서 핵무기를 사용할 것인가? 확장성. 그렇다, 사용할 수 있다, 아니다, 사용할 수 없다. 이거 안 밝혀왔습니다. 일부러 안 밝혀왔습니다. 안 밝힘으로써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해왔습니다. 그런데 바이든 정부는 최근 들어서 선제성과 확장성 모두를 포기하는 성명을 발표하려, 그런 정책을 정하려, 그런 입장을 성문화하려 검토 중입니다.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인데요. 제목이 이렇습니다. Allies lobby Biden to prevent shift to no first use of nuclear arms. 핵무기의 선제적 사용이 없다. 그런 건 절대 없다라는 입장으로 바이든 정부가 선회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동맹들이 분주하게 나서고 있다. 뭐 이런 뜻인데 기사 내용을 보면 이 선제성뿐만 아니라 확장성에 관해서도 미국 본토가 직접 공격받은 후에 혹은 미국 본토에 대한 공격이 임박했을 때만 사용한다라는 식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오스트레일리아 등 미국의 초특급 동맹들이 모두 나서서 야 바이든 니 돌았나? 그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하는 중입니다. 이 사실 바이든의 이 같은 정책은 검토 중인 단계지만 중국 혹은 러시아 간첩이어야 할 법한 정책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이 아주 고급 중국 간첩 혹은 러시아 간첩 아닌가 이런 의심까지 듭니다. 그러나 미국은 큰 나라이기 때문에 이 와중에 미 공군이 F-35 스텔스 폭격기의 B-61-12 투하 실험을 완료했습니다. B-61-12에 대해서는 국내 유튜버 중에 이 백모 세뇌 탈출이 제일 먼저 주목을 했고요. 이런 게 있으면 이제 핵 공유 이런 게 의미가 없어져요, 사실. 왜 그러냐면 B-61-12를 뱃속에 넣고 왔는지 안 넣고 왔는지 주한 미군 공군기지에 미군은 안 밝혀야 돼요. 또 우리 그 요구 안 해야 돼요. 저 좌빨 애들이나 요구하죠. 우리는 그런 거 미군 밝혀라 요구 안 합니다. B-61-12를 뱃속에 넣고 왔는지 안 넣고 왔는지 그런 오키나와에 있는 F-35가 혹은 항모에 있는 게 물론 요번에 실험한 건 F-35A입니다. A라는 얘기는 아마 그 F-35가 스타일이 몇 개가 있죠. 그 중에 A가 그 아마 저기 땅에서 발진하는 걸 겁니다. B인가가 항모에서 발진하는 걸 거고. 이 B-61-12는 반경 30m 정확성으로 들어갑니다. 유도탄은 아니고요. 그 일종의 JDAM이죠. 그러니까 이 키트 붙여가지고 꼬리에 놓으면은 GPS 그 좌표 따라서 그 키트를 조정해서 그 공중을 유영해서 헤엄쳐서 가죠. 그러니까 반경 한 20km 범위에서는 목표물에 들어가는데 그 목표물 들어갈 때 정확도가 반경 30m 정도니까 핵폭탄이 반경 30m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굉장히 정확하게 들어간다는 얘기죠. 얘는 이따가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그 비디오로 보겠지만 회전하면서 땅속을 파고 들어가요. 지중 폭발을 일으킵니다. 이 백모 세뇌 탈출이 보여드렸던 건 F-15인가 F-16에서 놓은 거를 보여드렸어요. 그건 일찍 실험이 끝났고 이번엔 F-35 스텔스 폭격기에서 실험한 겁니다. 파괴력은 이게 땅속 폭발 때문에 그라운드 샥 이펙트, 지중 충격파 효과로 인해서 기존 원자폭탄과 동일한 폭발력이라고 할 때
15배에서 25배에 도달합니다. 낙지는 최소화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폭발력이 가변형이에요. 그러니까 폭발력을 조절할 수 있어요. 0.3K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거죠. 0.3K톤은 TNT 기준 300kg짜리라는 건데 폭발력 자체로 보면 초대형 폭탄, 마더 오브 밤, MOB 같은 게 TNT 기준 1000톤이거든요. 1K톤이니까. 마더 오브 밤, MOB보다도 작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TNT 기준 1.5킬로톤, TNT 기준 10킬로톤, TNT 기준 50킬로톤 이렇게 되는데 참고로 히로시마에 떨어진 리틀 보이가 TNT 기준 15킬로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B-6111을 1.5킬로톤, 즉 리틀 보이의 10분의 1 폭발력으로 세팅했다라고 한다면 그 파괴력은 어떠냐? 15배에서 25배가 나오니까 파괴력은 리틀 보이의 10분의 1인 1.5KT, 1.5킬로톤으로 세팅해도 파괴력은 리틀 보이의 1.5배 내지 약 3배 정도 나온다. 무시무시한 거예요. 1.5킬로톤짜리 하나 던져도 그냥 평양 그 호위사령부 금수산 인근은 작살난다는 소리예요. 여기서 참고로 미군의 핵무기 인증 절차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핵무기 인증은 두 단계인데요. 하나는 디자인 서티피케이션이고요. 또 하나는 오퍼레이션 서티피케이션입니다. 디자인 서티피케이션은 설계 제작 인증이고요. 오퍼레이션 서티피케이션은 작전, 즉 실전 배치 인증입니다. 이번 실험으로 설계 인증이 완료됐고요. 추정컨대 연동 실험도 완료됐을 겁니다. 연동 실험이라는 건 뭐냐면 이게 핵무기니까 조종사가 띡 버튼 누르는 거 가지고는 안 된다고요. 미리 백악관서부터 오케이, 너 뱃속에 달려있는 그거 놓을 수 있어. 어디 범위 안에서. 그러면 그 범위에 들어갔을 때 아주 마이크로한 상태에서만 놓을 수 있고 그것도 벗어나면 못 놓고 그 도달하기 전에도 못 놓고 뭐 이런 소프트웨어적 제어, 원격 제어 인프라가 깔려야 될 거라고요. 그래서 저 연동 실험이 복잡하다고요. 저거까지 끝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정책적 결정만 남았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한번 직접 이번 실험 그 화면을 한번 직접 보시죠. 자, 다시 말하자면 미국이 큰 나라다 보니까 한편으로 바이든은 막 월경한 사람들 45만 달러, 6억씩 주겠다 한 명당 그 다음에 이런 황당한 짓을 계속 저지르죠. 바이든 정부는 멘붕을 하고 있는데 바이든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런 미국에서는 이런 종류의 실험은 또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한편에선. 그리고 또 바이든 정부 또 멘붕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국 핵무기에 대해서 이때까지의 NCND 정책, 즉 전략적 모호성, Strategic Ambiguity 정책을 버리고 우리 선제성 없어, 우리 확장성 없어, 이거를 중국과 러시아 앞에 꿇어앉아서 고백하겠다. 이런 미친 짓을 하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이런 실험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이번에 G20에서도 이 글로벌리스트 진영, 이거 바이든 민주당 진영뿐만 아니라 글로벌리스트 지식인 전체의 멘붕 현상 같아요. 그게 이제 오고 있는데 이 글로벌리스트 진영, 로마에서 지금 G10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정상회의. 여기에서 뉴욕타임스의 짐
텐커슬리 기자, 짐 텐커슬리 기자가 바이든한테 이런 걸 물었어요. 중산층이 사용하는 경유 휘발유에 대해 징벌적 소비세를 부과할 의향이 계십니까? 이게 말이 왜 안 되냐면 중산층이라고 어떻게 규정할 거냐 이거야. 어저께까지는 내가 소득이 좋았는데 오늘부터 쫄딱 망했어. 그 실시간으로 반영될 거냐 이거야. 그 다음에 그러면 다른 사람 통해서 휘발유 사갖고 내가 넣으면 어떡할 거냐 이거지. 저렇게 이제 그 시장 논리를 벗어난 규제들이 보통은 작동을 못해요 지금은. 저기 그 조금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재명이 그 무슨 저기 식당 총량제 이거 작동 못합니다. 작동 못하죠. 식당 면허가 음성 거래되죠. 그래서 식당 주인 이름은 명의상 안 바뀌는데 실제 오너는 바뀌고 거기서 생기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깡패가 동원되죠. 법률적으로는 이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깡패한테 돈 줘서 예를 들어서 명의상 주인이 자기 거라고 자꾸 주장하고 뭘 더 내놓으라고 주장하면 눈에서 불 나오니까 깡패 고용하죠. 그럼 평소에도 깡패한테 이제 말하자면 상납하고 있는 거죠. 그러다 그런 문제 터지면 깡패가 가서 이제 그 성질 나쁜 원래 주인 옆구리 딱 이제 어깨 딱 하고서 행복하게 사셔야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협박하고 뭐 그러니까 전체가 다 그냥 지하 경제화 되는 거예요. 저런 걸 하면 똑같아요. 저것도 석유요. 내가 내 이름으로 사면 중산층으로 분류돼 있어서 리터당 500원을 더 내야 되는데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30리터만 내도 15,000원을 더 내야 되는데 내가 저 사람 시켜서 사서 거기서 펌프로 내 차로 옮기면은 30리터당 내가 5,000원만 저 사람 더 주면 저 사람은 매일 가서 사갖고 그렇게 다른 사람한테 석유 심부름 해주고 그럼 또 쿠폰으로 나눠주고 쿠폰 나눠주면은 또 할인 쿠폰 뭐 이런 거 나눠주고 쿠폰이 또 음성 거래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시스템은 하나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저런 거를 기자라는 자가 그것도 보통 신문도 아니고 뉴욕타임스의 기자라는 자가 뉴욕타임스 기자들 요새는 모르겠지만 그전에 굉장히 학력이 높았어요. 아이블리그 좋은 데 나온 사람들 다 가요. 기자라는 자가 저런 얘기를 저거 G10을 따라갈 정도면은 그것도 말하자면 엘리트 기자일 텐데 외국어도 좀 하고 저런 소리를 한다. 이 글로벌리스트 지식층 전체가 멘탈 붕괴란 소리예요. 자, 이러니까 이제 제대로 안 나오죠. 지금 바이든 위기에 몰려 있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민주당 대 공화당 그 당 지지율 이게 47대 44로 공화당이 앞섰어요. 이거 굉장한 일입니다. 미국은 보통 공화당이 약간 뒤지면서 선거에서 안 밀리고 뭐 이런 거거든요. 공화당 지지자 쪽이 투표율이 높으니까. 그다음에 바이든의 업무 수행 지지율 뭐 36, 37 계속 떨어지고 있다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지금 미국이 뭔가 잘못 가고 있다가 미국이 71%라는 거를 바비어 청가를 노상 불러제끼고 트럼프를 개패듯이 패온 조선일보마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조선일보한테 권하고 싶은 거 있죠. 물어보고 싶은 거. 너 지금 생각해도 트럼프 그렇게 야비하게 팬 거 어떻게 생각하냐? 그리고 그 조선일보 여기자한테 아니 카말라 해리스 뒤태가 아름답다며 엉덩이 선이 아름답다며 그런 여자가 여자를 성희롱 한 그거 쓴 그 여기자한테 그렇게 매력적이고 아름다운 부통령은 어디로 가고 왜 저 모양이 됐냐? 라고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의 이때까지 논조에 대한 성찰과 비판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조선일보는 혹은 우리 중앙일보는 우리 동아일보는 우리 언론은 오류를 범한 적이 없다라는 그런 식의 태도죠. 구역질납니다. 이제 지금 바이든 위기, 민주당의 위기인데 사실은 이게 지금 굉장히 심각합니다. 버지니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이거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오늘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 결과 지금 손꼽아 기다리고 있어요. 아마 우리 날짜로 수요일 날 1월 3일 오후면은 결과가 나올 것 같거든요. 현지가 11월 2월 투표니까 현지가 투표가 끝난 게 버지니아니까 동부니까 우리 날짜로 수요일 날 아침
한 8, 9시쯤 끝난 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수요일 날 저녁 8, 9시면은 대개 개표 결과가 틀이 나올 거라고요. 제가 그걸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꼽아서. 이 버지니아인데, 버지니아 주지사 선거가 2017년, 2021년, 2025년, 2029년, 2033년 이런 식으로 4의 배수 더하기 1인 해에 열려요. 그러니까 이거는 대선 때 해도 아니고, 대선 때는 이제 4의 배수인 해거든요. 그 중간에 있는 2의 배수인데 4의 배수가 아니네. 이게 중간 선거인데, 중간 선거 때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년 2022년은 2의 배수인데 4의 배수는 아니죠. 그러니까 중간 선거죠. 얘는 4의 배수 플러스 1인 해에 열려요. 그래서 임기는 4년이고요. 버지니아 주지사 임기. 버지니아 주 헌법에 의해서 1회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민주당 후보는 누구냐? 초대형 거물이에요. 그 전에 주지사 했어. 전전번에. 그러니까 이번 전에 전 주지사인데 헌법에 의해서 연임이 안 되니까 한 번 쉬었다가 야 이제 내 자리 먹겠다고 다시 나온 거예요. 아주 거물이에요. 민주당 그 전국 그 무슨 뭐 하게 되면 나가고 그래요. 맥클리프. 바이든 유세 지원했고요. 카말라 해리스도 유세 지원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화당 후보는 아마 이게 사업가 출신일 거예요. 소박한 후보예요. 영킨. 여론조사 한 2주일 전에 영킨이 한 3, 4% 뒤지는 걸로 맹추격 중이었는데 드디어 이제 여론조사 지난 주말에 영킨이 우세하기 시작해요. 3, 4일 전부터. 물론 오차범위 냅니다. 1, 2% 우세해요. 이게 미국이 가장 주목하고 있는 선거입니다. 민주당 아성이에요. 민주당이 주지사도 내통 해먹었고 민주당이 주 상원원도 장악하고 있고 민주당이 주 하원원도 장악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 선거가 쟁점이 뭐가 됐냐면 우리 애들한테 뭘 가르칠 거야 학교에서. 그리고 학교는 어떤 식으로 운영돼야 돼. 지금 민주당 쪽은 그 학부모들 자꾸 큰 소리 내지 마시고 그 자꾸 교육위원회 같은 거 열리는데 와서 자꾸 그 산학교 말씀하지 마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가르칩니다. 우리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CRT도 가르치고 기후변화도 가르치고 비판적 인종이론 가르치고 젠더평등 가르치고 우리가 정말 양식 있는 깨시민 좌빨 타락 리버럴로 애들을 노골노골하게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잘 우리가 길러줄 테니까 학부모님들은 조용히 하십시오. 영어로 진짜 그랬어요. You will take care of the children. 국가가 정부가 교육을 전적으로 책임질 테니까 부모는 빠져. 그게 민주당이 결국 그 실토까지 나온 거예요. 그렇게 몰아붙이니까 이 학부모 운동이. 그런데 학부모들 관점에서 보니까 뭐 애들을 비판적 인종이론으로 세뇌를 하고 젠더 평등으로 세뇌를 하고 무슨 학교마다 무슨 유니섹스 화장실 만든다 그러고 그런 화장실 만들려고 하는 와중인지 어쩐지 모르겠는데 스스로 여자라고 젠더 평등 여자라고 주장하는 남자애가 여자 화장실에서 여학생을 덮쳐가지고 학문 선교로 강간을 하고 그걸 학교가 덮고 그걸 또 교육위원회가 덮고 그거 항의하는 피해 학생 학부모를 교육위원회가 시끄럽게 군다고 고발하려고 들고 이런 게 다 튀어나온 거예요. 그런 와중에 밀리니까 이 영킨 후보 영킨 후보 유세 차량 앞에 티티 토치인가 그래가지고 봉 위에다가 LED 등불 들어오는 횃불 같은 모양새가 있어요. 횃불 들고 이제 가게 되면 걔들 이제 걸리니까 이제 LED 횃불이죠. 그거 5명이 들고 다 항의 시위대를 또 민주당이랑 링컨 프로젝트라고 아무튼 그쪽 진영에서 또 동원을 했네. 이게 뭐냐면은 버지니아 샬럿스빌에서 백인 우월주의 성향의 집회가 열렸죠. 트럼프 유세 때.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있는 현장은 아니었고 트럼프는 딴 데 있고 아무튼 그런 집회가 열렸는데 그거를 이제 저쪽 애들이 약을 올리니까 이쪽 집회에 참여한 사람이 차 몰고 돌진을 해서 저쪽
깔아뭉개서 죽인 사건이 있죠. 그래서 그걸 두고 트럼프가 비극적인 일이다. 그 백인 우월주의 쪽 나쁜 사람들이지만 백인 우월주의 집회건 거기에 반대한 집회건 양쪽 다 very fine people. 아주 훌륭한 사람들, 점잖은 사람들이 또 다수를 가지고 있는 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앞뒤 잘라내고 그 백인 우월주의 자동차 돌진한 그런 사람들을 두고 트럼프가 very fine people이라고 말했다. 그래서 트럼프는 white supremacist, 백인 우월주의자다. 이러고서 최근까지 공격했잖아요. 그 2020년 그 재선 캠페인 때도 그걸로 공격했죠. 그러니까 버지니아, 샬럿스빌 그때 그 집회할 때 이 사람들이 그 티키 터치인가 뭔가 아무튼 그 나무 봉에다가 이렇게 LED 박아서 횃불 모양으로 만들어 놓은 거 그걸 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 영킨 후보가 그런 사람이다라고 이제 보여주려고 그런 퍼포먼스를 했는데 그게 어마무시한 백파이어를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유권자들은 돌아버리죠. 야, 우리가 영킨을 지지하는 까닭은 부모됨에 관해서, 학교 운영에 대해서, 애들 어떻게 기를 거냐에 대해서 영킨을 지지하는 거고 경제 문제 때문에 공화당을 지지하는 건데 니들 어느 쪽 고리짝대 얘기 이거 가져가서 사람 프레이밍 하려 그래. 그래가지고 어마무시한 마이너스 효과 나서 그걸로 게임 끝났어요. 이번 선거가. 그게 한 4, 5일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그걸로 선거도 끝나버렸어요. 그러니까 자멸을 한 거예요. 자멸. 얘가. 이거 맥클리프가. 이 영킨이 승리를 하게 되면 지금 여론조사가 승리할 것 같은데 민주당에 치명적 타격이 옵니다. 아니 바이든이 유세 지원 나가고 카말라 해리스가 유세 지원 나가고 본인 자신이 민주당의 전국구 거물인 사람인데 그것도 한번 주지사 했었고 지금 자기 자리 다시 찾겠다고 나온 그 거물이 별것도 아닌 공화당 소박한 후보한테 박살이 나는 케이스예요. 민주당 아성 중에 아성에서. 그러니까 치명적 타격 오죠. 이미 저는 치명적 타격을 받았다고 봐요. 영킨 떨어지더라도. 근데 영킨 이기면 완전히 그 치명적 타격이 굳혀지는 거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진영이 거의 붕괴 수순에 들어가는 거 아니냐. 아니 내년에 좀 선거를 앞둔 민주당 의원들 입장에서 후보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깝깝할 거예요. 민주당 아성인 버지니아에서 저 초대형 거물이 박살이 난다. 아무것도 아닌 공화당 후보한테. 나 선거 어떻게 해야지? 눈앞이 깝깝하죠. 하원 전체 435개 선거고 435일 거예요. 상원이 이번에 아마 33개. 그러면 그 두 개만 합쳐도 연방에서 상하원, 그 다음에 주지사가 내년 중간선거에 걸린 주지사가 한 20명 나올 거예요. 안 따져봤어요. 어떤 주는, 버지니아는 특이한 거고요. 어떤 주는 중간선거 때 하고 어떤 주는 대선 때 해요. 주지사 절반 중간선거 한다면 26개. 그 다음에 이제 다운 밸런스 줄줄이 많죠. 뭐 카운티 레벨, 주 상원의원, 주 하원의원. 선거 어떻게 하라고. 민심이 저렇게 가면.